안녕하세요. 폴란드 군사세계입니다. 폴란드 기병대가 자국을 침략한 독일 전차군단에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전차군단은 20mm 기관포를 장착한 경전차로 기병대의 돌격을 저지합니다. 이에 공격이 무마되자 울란스 연대는 후퇴하며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된 K2 전차를 앞세워 다시 한번 진격합니다. 86년이 지난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기병대의 후신이라고 인정받은 K2 전차가 진격하면서 독일의 침공을 방어하는 역사가 재현되었습니다. 1939년 9월 폴란드 제18 포메라니안 울란스 연대는 독일의 침공에 맞서 필사적인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제16 기계화 사단에 배치된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천모와 소형 전술 차량까지 한국에서 도입한 육군 장비가 총출동하면서 2만 명의 관람객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I mamy sygnał do galopu i zjazd kawalerii w galop. Nie ma okazji w Polsce drugiej, żeby zobaczyć tyle koni w takim szyku, w takiej przestrzeni. Jesteście Państwo świadkami czegoś, co dzieje się tylko pod momentami. Raz w roku w naszej części Polski nie ma drugiej szansy na to, żeby coś takiego zobaczyć. Po mustrze za chwilę. Jeszcze trochę cierpliwości. Nagrodzimy wygranych w konkursie na najlepszy zaprzęg konny oraz najlepszą i elegancką banderię konną, a po tym, jak nagrodzeni odbiorą puchary, odbędzie się inscenizacja pod tytułem A więc wojna, bitwa o Chojnice, szarże pod projektami 18 roku Łomów Pomorskich z 1 września 1939 roku. Zakładamy czas inscenizacji około 35 minut. Będzie się działo, będą wybuchy, będzie głośno. Polecamy. Zatem, tak jak Bartosz powiedział, zapraszamy do sceny Bryczki. Przysięgam Panu Bogu Wszechmogącemu, w Trójcy Świętej jedynemu być wiernym Ojczyźnie mej, Rzeczpospolitej Polskiej, chorągwi wojskowych nigdy nie odstąpić, stać na straży tajemnic wojskowych strzec, za sprawę ojczyzny mej walczyć, do ostatniego tchu w piersiach i w ogóle tak postępować, aby mógł żyć i umierać jak tak żołnierz polski. Tak mi dowodzi Bóg i święty. 현대로템 경남 창원공장 주행시험장에는 자그마한 폴란드 국기를 부착한 K2 전차가 굉음을 내면서 질주합니다. 55톤급의 육중한 전차가 시험 주행장을 미끄러지듯 달리기 시작하자 120mm 활강포를 탑재한 전차의 뒷공무니에서 검은색 연기가 뿜어나옵니다. K2는 1500마력 고출력 엔진을 탑재해 포장도로에서는 7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주행 시험장을 한 바퀴 돌고 온 K2는 포신을 고정한 채 제자리에서 돌기 시작하며 하늘을 향해 비스듬히 치솟아있던 활강포가 이제 땅과 수평을 맞춰 내려옵니다. 전차 차체가 부지런히 돌아갔지만 활강포가 달린 포탑은 고정되어 조준 사격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같은 선진 기능과 60배 확대 조준경을 토대로 폴란드에 수출되는 K2는 움직이면서도 최대 5km 거리에서 표적을 명중시키는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K2에 적용된 활강포는 현재 북한이 보유한 대부분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화력을 보여줍니다. K2는 조종수와 포수 그리고 전차장 3명이 한 팀을 이뤄 탑승하는데 자동 장전 장치를 채택해 이전보다 승무원 1명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본 세계 각국에선 드론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독일은 현재 보유 중인 드론 600대를 2029년까지 8,0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고 일본 방위성도 드론 도입에 1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부터 드론과 다양한 비행거리를 지닌 자폭 드론을 투입해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세에 저항해왔습니다. 최전선의 참호는 물론이고 수천 킬로 떨어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대도시까지 드론 위협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전쟁 초기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뒤 막강한 화력과 우세한 병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 방식의 화력전을 펼친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은 한반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의 병력을 파견해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한 북한군의 존재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100여 년 전인 제1차 세계대전 시절의 참호전부터 첨단 드론 기술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전쟁은 북한군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며 저렴한 자폭 드론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빈약한 국가도 적공 내륙 지역을 일정 수준 폭격할 능력을 제공합니다. 공군력 등 재래식 전력이 한국군보다 열세인 북한은 자폭 드론을 대거 투입하는 전투 방식에 주목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수한 사례에 해당하며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앞세우는 것은 궁여지책에 가깝습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공군은 옛 소련산 전투기를 사용했고 서유럽 국가들이 쓰던 F-16을 도입했지만 근접 항공 지원에 전면적으로 투입하기에는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또 포병과 방공 전력도 포탄과 미사일 부족 문제로 러시아군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대량 생산이 쉬운 드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는 드론만 가지고는 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드론 사용에 적극적인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전쟁에서 러시아와 이스라엘을 능가하지 못했고 전세를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도 단순히 드론 전력 강화로 맞대응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며 남북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군이 우위에 있는 부분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론이 하늘을 누비는 전장에서도 기갑 전력은 여전히 효용성이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기계화 부대의 기동성을 살려 북동부 하루키우 일대를 탈환한 바 있습니다.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자 미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천일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1%도 채 점령하지 못했다는 점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산은 지금도 세계 시장에서 영토를 확장하며 수출 실적을 꾸준히 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방산의 진격이 이토록 거침없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성능과 가성비 그리고 속도라는 3박자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현재 세계 방산 시장은 호황을 맞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그리고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군비 증강에 나선 영향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수출 무기로 꼽히는 것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입니다. K9은 북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 등 20여 개국에서 선택을 받고 있으며 한국 방산의 간판 무기로 자리 잡았고 그 결과 유럽뿐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동 등의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 73억 달러에서 2022년 173억 달러로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는 압도적인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K9은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을 석권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사계절 챔피언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 시작은 2017년 노르웨이의 신규 자주포 획득 사업을 수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과정에서 K9은 세계 최고로 평가되는 독일의 PZH-1000과 최종 경합을 벌였으며 승부는 영하 30도 혹한의 설원에서 가동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갈렸습니다. PZH-1000은 실험 전에 선시동과 외부 온열 등으로 예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구동 중 엔진이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반면에 K9은 사전 예열 없이도 눈 덮인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사업을 수주했으며 이 실험을 눈여겨본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도 이듬해 K9을 도입했으며 세 국가는 2023년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등 K9의 충성 고객이 되었습니다. 혹서 전장으로 분류되는 인도는 2017년부터 K9을 도입했습니다. 러시아 자주포와 수주 경쟁 과정에서 극한의 사막과 고산 환경에서의 운용 성능을 인정받은 결과이며 K9은 고온 다습하거나 모래바람이 강한 환경에서도 엔진과 포신의 내구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무렵을 기점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는 각국의 러브콜이 날아들었으며 세계 속에서 한국 방산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K9 수출은 한국 방산 전반에 대한 신뢰도 상승 효과를 낳았으며 실제로 K9 도입국 상당수는 지대공 미사일 천궁과 경전투기 FA-50 그리고 K2 전차 등 다른 국내 무기에도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방산 수출이 크게 증가한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 방산의 고공행진은 이어지고 있으며 2023년 14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액을 달성했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실적을 올리면서 한국은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현대전장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으며 육군도 기존의 기계화 부대와 드론을 활용한 전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육군과 공군 그리고 우주군의 전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드론과 AI를 비롯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신공지전투 개념과 합동군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술 습득을 지속하고 편제를 개편하면서 평시 훈련 강도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선 훈련을 통해 고도로 숙련된 군인들이 필요합니다.